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솔로몬 복수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책인지 이런 책을 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책 덕후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짠! 민음사 북클럽 에디션 책으로 나왔던 단편집들입니다. 이게 제가 3년치를 모아둔 거예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래서 23년도에 나왔던 책은 다 구했는데 22년도하고 올해 거는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7권의 책 중에서 아마 3권의 책밖에 없어가지고 요번에 또그 연말에 하는 패밀리 세일 때 또 제가 책을 또 구매를 하면은 또 이 북클럽 에디션 책들을 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이걸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불만 사항부터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클럽 에디션 책이 지금 이제 3년차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건데, 보시면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도 제가 불만이 줄이 안 맞춰져 있어가지고 불만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 두 라인은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요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똑바로 쭉 돼 있었으면은 좀 더 모으는데 더 멋있을 것 같고, 모아두면은.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좀 삐뚤빼뚤하니까 약간 이게 일관성도 잘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약간 책들도 이렇게, 요거는 뭐 책을 재본할 때 재본상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이렇게 책이 높낮이가 약간 조금 달라요. 이게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재본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라인, 책들이 라인이 있을 때 라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삐뚤삐뚤했을 때 뭔가 책이 같은 시리즈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두면은 별로 멋이 없어요. 이렇게 또 일자로 쭉 돼 있었으면 좀 더 뭔가 멋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구방까지 보시기야 하겠냐마는, 아무튼 이런 걸 보셨을 때 세계문학 전집도 마찬가지고 이, 이 높이를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모아놨을 때 좀 더, 그 전에도 이제 가입했을 때 받았던 책을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는 이거 아직도 밀봉도 안 갔어요. 그 전에 이게 21년도인가 20년도에 받았던 책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때는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단편은 아니고요. 요거는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왕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만 해더라도 단권짜리 그 장편 소설을 이렇게 한 권 커버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나왔던 그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이렇게 리커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게 좀 효율성이 없었는지 2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편집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한 편의 작품을 이렇게 내는 건데요.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 순서대로가 아마 21년도부터 제가 맞춰놨을 거예요. 첫 번째 책은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제가 이것도 모으려고 색깔이 비슷한 책은 주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 형제의 작품이고요. 무서움을 배우러 나선 소년 이야기라는 책이고, 두께가 그래도 이 쿨러 에디션 책 중에서는 좀 두꺼운 편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자님이 전영의 괴테 할머니의 번역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제는 민음사에서 그 2권짜리 책
그 합본책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그림 형제 책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형제 요 책도 노란색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제 뇌피설적인 책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그림 형제 그림 형제 단편집들 모아놓은 2권짜리 책입니다.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 안에서 뽑아 놓은 책이 이 책일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비슷한 계열로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게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릴 때 전혀 제가 알지 못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요. 네, 마르셀 프루스트의 질투의 끝이라는 책이고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단편집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마르셀 프루스트 책은 제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6권까지 읽었었고요. 4권 그러니까 4권까지는 한 3번 정도를 읽었거든요.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2권짜리 비ንም사이에서 나온 책도 제가 다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완독을 하고 말겠습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단편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이 당시에 주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되게 약간 핑크빛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요거는 조지 엘리엇의 벗겨진 베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책이 굉장히 얇고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지 엘리엇 모습이고요. 조지 엘리엇은 1819년, 1800년대를 사셨던 영국 작가이십니다. 빅토리아 왕조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조지 엘리엇. 민음사에서는 엘리엇의 작품 가운데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이라는 책이 세계문학 전집 142번부터 143번의 2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올해 그 유명한 미들마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와,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 이미 그 세계문학 전집에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패밀리 세일 때 가가지고 구매를 하려다가 까먹고 안 산 책인데요. 미들마치 꼭 보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지 엘리엇은 보통 심리적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일컬어집니다. 인물의 심리 상태와 등을 탁월하고 이거 오타 같은데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탁월하고 표현한 작가죠. 탁월하게인데 요거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하게 표현한 작가죠.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정교한 심리묘사,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도저한 탐색. 그래서 근대문학의 모든 것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D.H. 로렌스라는 작가의 극찬을 받기도 하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런 그녀가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을 무렵 쓴 한 편의 묘한 노벨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책 벗겨진 베일입니다. 사실 엘리엇이 이 작품을 썼을 때 주변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명성에 금이 갈 거라며 실명으로 출간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의 엘리엇의 철학과 예술관, 자전적 특성들이 내재해 있다는 분석 등 전문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엇 자신은 이 작품에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자기가 원했던 형식으로 많이 담겨 있다면서 퍽 만족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장르는 고딕 소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무서운 소설인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요. 네, 뒤에 딱 보니까 안톤 체호프 같네요. 네. 드라마라는 작품이고 안톤 체호프의 단편서원입니다.
안톤 체호프, 네, 워낙 유명한 러시아 작가니까요. 이게 조금 웃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드라마라는 단편인데 안쪽에 보면은 드라마, 관리의 죽음, 배짱이, 거울, 티푸스, 내기라는 단편들이 모아놓은 짧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보면은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작품인 내기를 읽고 뜨끔하셨을 책벌레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읽고 네, 책벌레니까요. 이 산더미 같이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읽어야 할 글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역시 불현듯 찾아오는 이 질문에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듬고 세상에 내놓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요 마지막 내기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라는 책은 그 안톤 체호프가 체혼테라는 필명으로 이렇게 또 단편을 또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체혼테라는 필명으로 썼던 책 중에서 하나가 이제 드라마라는 이 표제작이었었고요. 쉴 새 없이 떠드는 상대방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말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며 의미 없는 공상들을 지속해 나가게 되는 순간 사소한 일상의 지루함을 포착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체호프의 유머 감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토마스 만인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맞네요.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뒤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는 한 세계가 들여다 보입니다. 토마스 만 작품은 아직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마일산 작품을 좀 읽어보려고 지난번에 책을 구매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간 제가 듣기로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하고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가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토니오 크레거 읽으신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 약간 예술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 조이스도 마찬가지고 헤르만헤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에 대한 그 생각을 이 소설로서 녹여놓은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짧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봐도 이번 책은 다자이 오사무 책이네요. 달려라 메로스.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계문학 전집에도 이제 있는 책이죠. 여기 안에는 만원, 벚나무와 마슬피리, 달려라 메로스, 여치, 기다리다, 비용이 아내, 포스트포레센스, 미남자와 담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세계문학 전집으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단편들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려라 메로스는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암울한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달려라 메로스를 쓸 때는 다자이 오사무가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행복한 그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책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려라 메로스 안에는 화자가 또 여자인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다자이 오사무 작품인데 굉장히 밝은 작품을 썼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전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약간 이렇게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고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요 달려라 메로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과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분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 동시대의 여자 작가의 시를 담아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작품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보시면은 원문과 번역본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운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번역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에밀리 디킨슨과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각각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 작가로서 이 당시에 이름을 날린 분이신데요. 그분들의 작품을 동시에 이렇게 시로서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는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약간 두꺼운 책인데요. 요거는 팡세 같은데 아닌가? 요거는 예, 미셀드 드 몽테뉴입니다. 몽테뉴의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저 너머로 쓸려간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마 또 그 민음사에서 나온 에세 시리즈 3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에세 시리즈의 한 부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세 시리즈가 이제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와도 되는 거는 요 내용상 보면은 단락이 조금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 몽테뉴가 1500년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은 약간 자기계발서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핑크핑크한데 요카타와 류노스케의 라셔몬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이 라셔몬이라는 책은 이게 흑백 영화로도 제가 오래전에 라셔몬과 덤블속은 꼭 함께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란히 책의 시작을 열어두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라셔몽의 원작인 두 소설은 모두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죠. 비를 긋고 있던 하인은 어떤 용기가 생겨 도둑이 되기를 결심을 하고 습격을 받은 부부는 서로 믿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살기 팍팍했던 시대, 입에 넣을 쌀 한 톨이 귀했던 시대에 믿음과 생존이라는 저울주가 놓인 저울은 팽팽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편이 되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요. 라쇼몬, 덤불속, 코, 마죽, 다네코의 울, 흙 한 덩이, 거미줄, 부자춘 이렇게 단편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라쇼몬도 짧은 작품인데 일본 문학에서 계속 이 일본 근대의 문학에서 라쇼몬이라는 작품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작품 몰라도 라셔몬이라는 작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나혜성님의 이용 고백장이라는 책이고요. 나혜성님은 1986년부터 1948년까지 살아계셨던 분이시고요. 소설가이자 화가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이시라고 합니다. 이용 고백장 딱 하면은 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죠.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나혜성님이 이혼 후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나혜석은 삼천리에 이혼 고백장을 발표를 합니다. 작품 활동이 아닌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주목이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지만 글로써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유학을 떠난 파리에서 다른 남자에게 느낀 애정, 남편의 외도, 이 모든 갈등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이런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책으로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냈다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책입니다. 요즘 시대야 뭐 이런 게 뭐 이슈가 되겠느냐마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낼 수 없는 그런 책이죠. 다음 책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입니다.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 살았던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일기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일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 뽑아서 나온 책 같아요. 그런 안에 보면은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 살았던 이유, 독서, 고독, 방문객들, 호수, 겨울 동물들, 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봄에 쓰여진 봄에 쓰여진 일기를 편집해서 이렇게 나온 신간 도서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여기에 이제 봄에 대한 부분과 겨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일기에도 보면은 그날 날씨 그리고 산책하면서 보는 동물들 그리고 나무의 모습 그리고 훼손되고 있는 숲의 모습들을 이렇게 일기에 하루하루 그 일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 호숫가 근처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산문집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용한 곳에서 읽으시면은 좀 더 그 읽는 맛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은요. 제프리 초서의 버스 여장부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제프리 초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1300년대 분이네요.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 같아요. 버스 여장부의 이야기. 이 버스 여장부의 이야기의 서시에서 바스에 사는 여장부 앨리스는 자신이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어떻게 남편들과 결혼 생활에서 주도권을 잡았는지 이야기를 한다. 남편들을 대할 때 앨리스가 취한 방식은 일종의 단짝이다. 잘해줄 때는 세상 제일 행복하게, 못해줄 때는 세상 제일 가혹하게 비난하는 식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면 극렬하게 화를 내며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똑같은 나무로 회초리를 들어 그 자신도 바람을 피워 남편의 질투를 자극한다. 앨리스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내 별자리의 힘이 빚어낸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즉 금성은 그에게 욕정과 음탕함을, 화성은 굳건한 힘을 주었기에 그는 자기 안에 화성을 가지고 황소 자리로 태어났다. 따라서 그로선 멋진 남성을 끌어들이려는 금성의 방을 거부할 수 없다. 그는 순례자 모두에게 자신의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런 기질이 비난받을 일이 아님을 옛 문헌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메리 셀리의 보이지 않는 소녀입니다. 메리 셀리는 프랑켄슈타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문학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프랑켄슈타인이 있고 이 메리 셀리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싶었었는데 작품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 북클럽 세계로 이 짧은 단편이 나와 있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모두 남성이며 그들은 놀라운 모험의 시간을 거쳐 거듭나지요. 처음에는 저 역시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의 작품이 맞나 하는 의문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재차 읽을수록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재치와 의도를 알고 나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버트루트 스타인의 착한 애나라는 책입니다. 야, 이 책만 딱 봐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애나벨이 생각나는 그런 책인데요. 버트루트 스타인은 1874년도에 태어나셔서 1946년에 돌아가신 미국에서 거주하신 독일계 유대인의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도파민을 자극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애나가 죽을 때조차 병원에서는 며칠간 애나를 준비시킨 뒤 수술을 했다.
그리고 나서 강인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 체력이 쇠잔한 애나는 죽었다라고 담담하게 서술됩니다. 착한 애나를 읽으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산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작품 속 풍경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푸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안주인들처럼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애나처럼 성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이라고 분류할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느 때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처럼, 마치 선량 보존, 불량 보존의 법칙이라도 있는 듯 세상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지와는 다르게 약간 밋밋한 소설인 것 같아요. 착한 애나, 정말 착한 애나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이렇게 표지만 보면 에나벨 같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민음사 북클럽 에디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작가들, 알지 못하는 작가 작품의 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소개하는데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도 요 책들 중에서 문림사 북클럽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요 책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재미있게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소개 영상 재밌길 네, 오늘도 책 소개 영상 재미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저는 수요일날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오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아마 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